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별 이력입니다. 자, 요구를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기록하는 데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개별 이력입니다. 그래서 자, 전문직의 경우 개별 이력이 수행하고 있는 어떤 직무나 가업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업에서의 어떤 직무 분석 내지는 가업 분석과 유사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 사건 분석은 자, 필요한 관찰과 이 평가를 위해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특정한 행동에 대한 이 기록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 뭐냐면 자, 수집된 정보는 이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 조건들을 명료하게 알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적인 행동 등을 통해서 이 정보가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태도나 지식 또한 다른 특성 이런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다음에는 능력 분석법입니다. 능력 분석법은 자, 특정 영역의 전문가가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할 어떤 그런 최소한의 전문적 능력을 현재 그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확인해서 전문가가 될 사람이 여기에서는 자신들의 능력 수준에 대해서 검증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제공한 능력 수준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차이로 인해서 교육적 요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문 직업인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 개발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델파이어법입니다. 그래서 델파이어법은 뭐냐면 자, 추정하려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전문가들의 어떤 직관과 판단 이런 것들을 집합적으로 적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연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델타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파이법은 자, 최근 이메일을 통해서 청소년들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나 문제들을 알아내는 기법으로서 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요 정보 제공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강범위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이런 정책을 세우는데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 이 델파이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 델파이법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자,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집단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렴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비용 효과 면에서 경제적이다는 거죠. 경제적이다. 그 다음에 참가자들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편리한 시간에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이 자유로운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폭넓은 분야에 걸쳐서 이제 심층적 의견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질문지 조사의 어떤 그런 결합 그 다음에 뭐 요구 사정이라든지 진술문이 모호하게 될 이런 작성될 때 여기에서는 어떤 흐지부지되거나 왜곡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에 걸쳐서 요구 조사를 시작할 때나 전문가 집단을 잘못 선정했을 때 비협조적 태도와 비전문가의 왜곡된 참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사 대상자 선정의 어떤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때 이제 편파된 의견 수렴을 이게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복되는 통계 처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 송부라든지 회송동에 소용되는 번거로운 절차, 그다음에 시간을 어떤 그런 시간적 측면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대입헌법이라는 거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되면 자, 주로 교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교육 목표와 이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적 단시간 내에
추출하는 효과적 방법이다라는 것이 이제 대입헌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입헌법은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비형식적 분석 기법. 자, 프로그램 개발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대상 집단과 매일매일 접촉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이제 비형식적 분석 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형식적 분석 기법에는 비형식적 대화와 비형식적 측정이 있다. 근데 비형식적 대화는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개발자나 청소년 지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부모나 교사들, 그들과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의 요구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는 비형식적 대화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비형식적 측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의 행동을 조사하는 어떤 물리적 흔적이나 보관된 기록 문서 등을 통해서 측정하거나 또는 관찰에 의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비형식적 측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아홉 번째, 지역사회 공개 토론화 및 공청회다. 이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의 뭐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케이블카를 설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공청회를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뤄간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잠깐 찾아왔어요. 자, 지역사회 공개 토론의 공청회입니다. 여러 가지 한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어떤 뭐 터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어떤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이 조사자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찬반이 토론이 되고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가해지다 보니까 찬반이 너무 격화돼서 이런 어떤 공개 공청회를 열지만 이런 의견들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사실 또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프로그램 운영자 및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용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아보거나,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그죠? 그리고 대상자들의 사정을 대변할 수 있는 이 주요 정보 제공자들로부터 대상 집단의 어떤 요구라든지 이 서비스 이용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이 이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다음에는 서비스 이 통계 이용입니다. 이 서비스 통계 이용은 청소년들에게 내재된 어떤 욕구가 밖으로 표현된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기존 관련 기관의 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어느 기관 프로그램에 많은 대기자가 있다면 이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그 프로그램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프로그램 공급이 충분하지 못함,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사회지표 분석입니다. 이 사회지표 분석은 뭐냐면, 자, 각종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다양한 이 사회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자를 활용해서 지역사회 요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지표 분석법은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정책계획의 어떤 첫 단계다. 첫 단계에 여기에서는 필요한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비공식적 인터뷰입니다. 자, 비공식적 인터뷰는 뭐냐면, 여기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 초기 단계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욕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로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출발점의 도구로 활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자, 비공식적 인터뷰를 통해서 응답자들로부터 공통적인 유형의 어떤 논쟁이라든지 문제를 발견할 때 그 문제에 어떻게 돼요? 훨씬 용이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어떤 그 논쟁점들,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청소년 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회 구성원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식적인 인터뷰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인터뷰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는 이 응답자가 풍부하고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열 형태의 이 지문, 열 형태의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자 또는 조사자는 인터뷰 동안에 제시할 질문에 대한 어떻게 돼요? 인터뷰 가이드를 사용해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진 그 자료의 분석을 어떻게 돼요? 녹취록을 통해서 이제 응답자가 인터뷰 동안에 유지했던 이런 대답의 유형이라든지 논지를 분류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이제 여기에서는 공식적인 이런 인터뷰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민속학적 조사 접근 방법이다. 여러 가지 어떤 조사 방법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러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자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응답자들이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묘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방법이 이제 우리가 민속학적 조사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민속학적 조사를 통해서 이제 취업한 이 자료들을 어떻게 돼요? 조사자의 어떤 관찰이라든지 인터뷰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철저한 내용이 이제 이게 민속학적 조사 방법인데,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이 분석하는 거죠.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조사자의 어떤 관찰이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자가 발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서술식 형태를 이제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그 조사 방법을 통해서 그 인터뷰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묘사했는지를 이제 묘사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속학적 조사가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조사자의 어떤 가치나 신념, 그리고 민속학적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이 어떤 서술적 묘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런 이제 시계열적 분석입니다. 시계열적 분석. 이 시계열적 분석은 어떤 그 미래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한 기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적 분석은, 자, 이 그 조사자가 인구의 어떤 변화라든지 프로그램 참가자의 변화, 그다음에 문제 중심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프 위에 이제 사회 지표들의 어떤 그런 인구 조사국자들을 가지고 점을 이용해서 곡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떤 면에서 분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제 인구의 어떤 그런 그 분포를 따져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고 뭐 연도를 따진다 그러면 어디에 이게 집중이 돼 있느냐, 뭐 그래서 이게 집중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여기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많이 집중돼 있느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곡선을 이용해서 이제 그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계열적 분석이다. 그래서 이 시계열적 분석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조사자가 어떻게 되냐면 특정 사회나 지역 내에서 문제가 증가하는지 그리고 감소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명백한 유형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열적 분석은 어떻게 돼요? 문제의 인간관계를 밝힐 수 있는 분석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변화가 문제를 경감시키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대답할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 분석 절차의 우선순위를 우리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요구 분석 어떤 그런 상황 요구 분석을 상황 분석하고 1단계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7단계 결과 분석 및 보고까지가 이제 있는데, 자, 이 상황 분석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자, 요구 분석의 어떤 목적을 결정하고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요구 분석 도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요구 분석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그다음에 분석 및 결과 분석을 보고하는 이런 어떤 이제 7개 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7개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 분석은 자, 요구 분석이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요구 분석에서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 그러니까 요구를 여기서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가 이제 상황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이 요구 분석의 목적 결정은 자, 요구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파악할 것인지를 여기서는 결정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요구 분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그래서
불확실한 문제의 어떤 본질을 규명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목적 결정이고요. 자, 3단계는 정보 출처 확인이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단계를 우리가 이제 그 정보 출처 확인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는 요구 분석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에 따라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 분석 도구 선정에는 여기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분석 도구를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 분석 도구 선정을 위해서는 현존 자료의 분석이라든지 뭐 면담, 관찰, 뭐 그룹회의, 설문조사, 결정적 사태 분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분석 도구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단계는 분석 요구 분석 계획은 자, 요구 분석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이런 실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우리가 이제 요구 분석 이론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분석 실행 단계는 계획된 일정과 요구 분석 단계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뤄갈 것이냐라는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분석 실행 단계고, 그다음에 이제 실 단계는 결과 분석 보고 단계, 이제 보고 단계인데, 자, 이 자료를 분석하고 최적의 어떤 실제나 느낌,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한 이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지침을 제공하는 거다. 지침을.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구 분석의 절차는 상황 분석을 통해서 쭉 절차를 통해서 이제는 지침을 제공하는,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 해서 요구 분석 절차는 이제 또 끝나게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단계. 그래서 우선순위 이 설정은 자,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청소년 기간에 한정된 이 자원과 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가치 있는 요소를 선정하는 과정이 이제 요구 분석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 설정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분석 수행 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개발과 지도, 구체화, 목적과 상황 결정, 논리적 결정, 반응 선택 이것이 쭉 해서 내려오는 단계. 이것이 내려와서 그다음에 다시 이 분석 기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결과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요를 단계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과 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이런 어떤 그 요구 분석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갈 것이냐는 것을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그런 어떤 그 분석 이런 어떤 그 순위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여튼간에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자연적인 요건, 자원이잖아요, 자원. 그다음에 여기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 돈도 있지만은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뤄갈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요구 분석을 통해서 이뤄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학자들의 그 우선순위 설정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이라는 분은, 자, 분이란 분은 분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 방식은 뭐냐면, 자, 초기에 정제되지는 않은 요구를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된 요구를 통해서 정제되지 않은 요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활용 가치가 높은 이 거시적 요구를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정제되지 않은, 초기에 정되지 않은 요구를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활용 가치가 높은 이 거시적 요구를 이제 통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특정 중거와 포괄적 항목을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통합하는 거다. 통합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목표와 구체적 내용을 구성해서 여기는 이제 어떤 전략과 이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과시화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그 단계를 해서 이제 보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놀스라는 사람은
이 노이스라는 사람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갔냐 하면 우선순위 설정 과정은 자, 확인된 모든 여과의 어떤 그런 여과의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서 이게 다 확인된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수용하느냐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여과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여과 장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향하는 철학이나 이념을 수용하고 어떤 그래서 기관의 목적을 연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정상 모든 청소년의 요구 충족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 고객의 흥미를 고려해 나간다. 그래서 요구의 우선순위와 요구의 여과를 통해서는 여기에는 여과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향하는 어떤 목적이나 이념, 뭐 이런 목적 이것들과 연계해서 이뤄가는 그 이제 여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이 잠재적 고객의 흥미를 고려해서 여과된 요구의 프로그램을 이제는 선정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이뤄간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뭐 분이라든지 이 롤스의 어떤 그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떤 면에서는 이 초기에 정제되지 않은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요구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여과된 그런 요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군에서 보면 그 전략과 전술이 있잖아요. 전략과 전술.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이 전략을 세우는 것은 누구예요? 전략을 세우는 것은 예전에서 사단이나 군단 쪽에서 어떤 선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보면 사단까지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전술적으로 하는 것은 또 밑에 이제 그런 예하부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목표를 이루어가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루어가는 것들은 어떤 그런 기획적이고 전술적인 것은 이러한 것들을 어떤 그런 우선순위를 통해서 이런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이루어가는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보일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범주다. 이제 보일은 그래서 보일의 우선순위 설정 범주는 여기에서 이 사회 및 지역 사회 여기 사회 및 지역 사회가 상당히 이제 또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누가 이제 또 필요할까요? 고객인 청소년. 이 프로그램을 청소년 프로그램을 어떤 면에서는 우선순위의 범주에서 이루어가려 그러면 지역사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인 청소년이 또 있어야 되고요. 이제 우선순위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갈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것을 보면 정치적 구조, 즉 정책적인 측면이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책적인 그런 정치적 구조가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떤 또 조직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조직들이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직들이 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도다 그러면 경기도가 있잖아요. 경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군구가 있잖아요. 시군구를 통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뭐 서울에서 큰 이제 광역자치에서 서울을 보면 여기도 시구가 있잖아요. 시구 거의 보면 이렇게 해서 서울에는 지금 25개 구가 이제 있잖아요. 자치구가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조직이 구성되면서 이런 걸 하나하나를 이제 구성해 가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직동에서도 보면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서울에서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뭐 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보육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런 어떤 조직도 중요하고 정치적인 구조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원이 있어야 되죠. 자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도 필요하죠. 여기서 보면 예산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도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없을 경우는 또 운영하는데 어려운 게 있죠. 그다음에
개인적인 가치와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각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이루어가기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범주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일은 다른 약간씩은 어떤 그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범주가 틀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갈 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에 있어서 보면 이 요구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요구 분석을 통해서 또 우선순위가 설정돼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요구 분석할 때 뭐 다양한 어떤 그런 분석들을 통해서 분석 기법 아까도 이제 서베이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왔잖아요. 이제 그거는 어떤 뭐 기관이라든지 또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떤 거를 해갈 건지는 그때그때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개발하고 요구하고 할 때 보면은 사실 기관의 그런 다양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 분석은 실질적으로 보면 제일 크게는 어떤 생리적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보면 심리적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요구는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지만 심리적 요구는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크게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요. 요구는 그래서 요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갈 것이냐 거기서 이제 교육적인 측면, 교육적인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의 그런 어떤 교육적 요구 이후에 이제 뭐 어떤 그 필요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는 어떤 기법까지 우리가 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혹시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계속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런 어떤 기법들을 사용할 때 그런 기법이었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